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압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는 법정단체죠. 희망브릿지 재구호협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금 운용 문제부터 부당계약에 채용 비리까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데요. 구체적인 실태는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탐사보도부 김현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기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식, 가을에 정취를 더할 나만의 별미가 있다면 무엇인지 사연과 함께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세계 한민족 문화 대전을 보면요,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파우차이로 하고 김치를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1년 중국의 문화공정, 그러니까 우리 김치가 중국의 음식에서 기원했다는 억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의 중문 표기를 신치로 의무화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만든 한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저항 시인인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으로 설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전은 주요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이 사전을 열람한 사람들이 무려 5억 명이 넘을 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하죠. 일각에선 중국 누리꾼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정부가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을 등장시키면서까지 문화공정을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적어도 우리 정보기관이 나서서 빌미를 주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기현 후보가 17%포인트가 넘는 득표차로 당선이 되면서 지금 정치권이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지금 여야가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그다음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진경훈 후보가 당선자죠. 이제 진경훈 구청장의 압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 득표 결과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다. 김태우 후보자 낙선자가
얻은 득표가 대체로 우리가 늘 소개해드리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과 비슷하고 진교훈 구청장이 얻었던 이 56.5%가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최근 부정평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강서 유권자 거의 절반이 투표한 48.7%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지지율 안 봐요 하는 그 메시지죠. 네네. 지지율 좀 보세요. 이거 변해야 됩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저는 뭐 진교훈 구청장의 승리나 김태우 후보의 패배라기보다는 이건 그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예. 중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물론 강서구에 한정된 단 한 개 지역구에서 구청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중요했냐면 그동안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동안 여야가 대치 국면에 완전히 지지율이 고착화된 팽팽한 상태였어요. 네. 한 번도 출렁임이 없고 그런데 양쪽 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양쪽 지지층이 결집되고 무당파 중도층 부동층이 관망망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거 직전까지 모든 재정치 정파와 집단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모든 걸 다 해석해서 서로 공방을 벌였어요. 네. 그런데 선거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민심이 어떻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제이거든요. 네.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난번 대선 때 이 윤석열 후보가 강서구에서 얻었던 것을 비교를 하면 강서가 지역구만 이제 지역구로 얘기하면 강서 갑을 병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을에서는 앞섰어요. 네. 근소한 차이지만 강서갑과 강서병은 뒤졌고요. 강서을은 강서구가 원래부터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그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전에 김성태 의원이 3선이나 한 지역구예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세 개 지역구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구고 이 표현이 바로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강서을마저도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차이가 많은 것. 첫 번째 의미가 그것도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이 졌는데 압도적으로 진 거예요. 근소한 차이로 졌다고 한다면 젖자싸 분위로 갔을 거거든요. 졌지만 잘 싸웠다. 워낙에 불리한 지역구이고 네. 귀책사유도 우리한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나서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하고 변화와 혁신이 없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배 소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강서구에 한정돼 일지라도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정당은 바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압도적인 어떤 차가 빨리 어떻게 변화를 촉구해서 총선의 예비적인 뭐 예방주사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이 분석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이나 그동안의 모습들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네.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네. 좀 말씀드리겠지만 김행 후보자의 낙마. 이 네.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사실 그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첫 번째라는 건 물론 그 전에 있었어요. 예, 장관 예, 뭐 맞아요. 장관 후보자도 있었고 예, 이번 교육부 장관도 5번째인가 있었고 뭐 예. 횟수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묻지마 임명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견줘봤을 때는 한번 제동이 걸렸다는 점,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네네. 변화를 촉구하는 네.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총선과 관련돼서 이번 선거 결과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혹은 집권 여당 정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뭐 국정기조 변화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뭐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국정기조 전환으로 갈까 하면서 물음표를 지금 달아놓기도 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패배했으면 패배한 쪽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지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든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이든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 이제 책임을 미룰 일은 아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네. 약간의 변화 또는 변하는 척 해서는 그것을 변화로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확 바꿔라. 확 바꿔서 정말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하는 건 미리 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과연 변화할까? 여기에 좀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변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앵커가 재차 물어보신 대로 변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총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해야 산다. 예.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변해라 그랬는데 안 변했잖아요. 네. 안 변한 결과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인 것이고 네. 어제 장진호 73주년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참여해서 연설문 내용이 일단 좀 바뀌었어요. 반국가 세력이나 이권 카르텔이나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에 관련된 언급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거의 없는 부분도 있고 반국가 세력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선거의 결과에 따른 영향 때문에 김행 장관 후보자까지 자진 사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메시지가 같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이제 일종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영향인데 앞으로 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여야 소통의 문제도 있었죠. 예.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편협함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역사 이념 전쟁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탈피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MZ세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김기현 대표의 책임으로 그냥 돌리는 식이 된다. 그러면 총선 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또 이념을 강조하던 이런 기조에서 조금 민생이나 경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이론적으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변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선택할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대통령실이 최소한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아직도 그 안에 포진해 하고 있다면 네. 너무 당연한 것이 어떠한 정권이든 특히나 우리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럼 네. 정권 2년 차에는 유권자들이나 국민이 뭘 요구하냐면 성적표 내놔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이 기말고사 봤을 때 바로 하는 말이 성적표 내놔봐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년 동안은 창업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막 개업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매출이 얼마나 있어? 갖고 와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2년 차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요구해요. 네. 그러니까 이념, 뭐 비전, 뭐 이런 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을 줬느냐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전통적으로 늘 되풀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은 지금 또는 대통령실은 아마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쪽으로 매진을 할 겁니다. 문제는 주어가 네. 대통령실이 아니고 예. 당이거든요. 당이 주어가 돼도 총선이 대통령실에서 총선 치르나요? 아니잖아요. 당이 치릅니다. 그렇다면 당이 주어가 돼야 돼요. 대통령실이 뭐 변화를 요구하고 안 요구하고 아니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총선에서의 변화는 당이 주어가 돼야 된다. 당이 주동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 대통령실이 뭘 얘기하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왜 총선과 관련돼서 당에 뭘 주문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나치게 대통령실이 주목받는 그렇죠. 게 오히려 안 그렇죠. 좋다. 이제 총선은 당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예. 보면 이 집권 여당은 언제나 변해왔어요. 안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뭐 노태우 대통령도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바뀌었죠. 네. 뭐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민주당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꿨죠. 당명을 바꾸든 아니면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예 새로 신당을 만들었어요.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해서 당 총선을 앞두고 뭔가 집권 여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꼭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은 집권 여당이 중간 평가라는 중간 심판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실은 당연히 저는 경제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에 매진할 것이고 예. 당은 주체적으로 이번 그런 선거에 따라서 혁신을 선점해야 된다. 당일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할 것인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면 두 분한테 진짜 변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하셨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까지의 보유한 모습은 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할 것이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한 달여 진행되는데 네.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구성이 좀 획기적으로 변해야 될 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진 개편을 해야 한다.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정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대 대통령들은 이 데이터를 가장 가까이 둬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뭐 미래에 무슨 뭐 홍범도 장군이 뭐 소련 공산당에 있었냐 그런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그건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진보 역사 학자들도 있고 네. 또 보수 역사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들의 몫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국가가 갈 수 있을까? 뭐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이 있는 교육을 받고 질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의 구성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수시로 보는 대통령의 모습, 실용적 구성.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정 철학 자체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제 뭐 그게 검찰에서 뭐가 수사할 꼭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또 합법적으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이제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뭐 했냐. 반국가 세력이냐 이큰 카르텔은 너무 많이 들으면 이제 이게 질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윤핵관 이른바 대통령에게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더 큰 희생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신들이 앞장서야 된다. 나를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보좌하면서 당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들부터 총선에 희생하라. 험지 출마. 그렇죠. 예.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지금 오늘 이제 뭐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된 걸 보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한 및 코멘트를 딴 거예요. 패배를 용산과 엮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이다.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서구청장 하나 갖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오버다. 요게 이제 그 지금 전한 거를 제가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종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두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당이론에서 얘기가 맴돌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강서구청장 사실은 판이 너무 커져서 그렇지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정권심판론 얘기하는 건 너무 오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판을 너무 국민의힘에서 크게 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과연 그런 걸 다 받아들일까? 과연 지금 기존에 가져왔던 기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럼 거기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 이런 점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되면은 청취자분들한테 훨씬 더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대통령실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심판론으로 그냥 딱 그러면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 저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마치 정말 정권 심판론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종찬 소장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건 굉장히 뼈아프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뭐냐면 지금 자신이 그 대선 때 받은 득표율 50%가 넘었잖아요. 네. 그 득표율과 지금의 지지율의 차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그만큼 지금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30% 중반에서 50%면은 15%포인트 정도가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부동층, 무당층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지지세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총선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네. 그걸 계산을 한다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국민들에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아젠다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다 어쨌든 브랜드가 있었어요. 747 정책이든 아니면 뭐 소득주도 성장이든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뭐 주창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뭐 계획 경제는 좀 너무 심하지만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을 바로 잡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자기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이 지금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요. 예. 대선 자체는 사실 중도층이 돌아와야 될 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2라운드로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이재명 사법이스가 어떻고 두 사람이 또다시 나서서 대선 때 싸운 걸 여기서 또다시 싸우는 총선을 과연 받아볼까요? 저는 그래서 양당 후보자들이 각각 여당은 이 대통령과 뭐 악수하는 사진 또 야당은 이재명 후보와 뭐 사진 찍은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사실은 안 싫었다고 진경과 또 네. 김태우 역시 많이 그걸 제외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석열 대 이재명 제2라운드를 회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2030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토론이 뜨거워졌는데요. 빨리 좀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도가 되어야 할 거는 그럼요. 그거는 네. 분명한 거고요. 총선 준비도 국민의힘에서 치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뭔가의 판단들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구상하고 혁신위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재 영입비도 조기에 띄우고 뭐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의총 연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일요일 날 그것은 이제 오후 4시에 의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상투적이거나 그냥 상징적인 그런 구호만 내뱉어서는 저는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굉장히 김성환 앵커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서 오늘 소개를 해 주신 거잖아요. 방송에서. 네. 저는 대통령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실은 국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각골난망 변화하겠다. 뭐 다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꾸겠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뭐 그것은 우리와 연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대통령실은 국정을 운영을 해서 지금 대통령도 목포에 전국체육대회 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지역 통합도 하고 여야 간의 통합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역시 대통령이구나. 소통령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시급한 건 이거예요. 이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나서야 됩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이런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마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용산 여의도 분소다 출장소다 예. 그런 평가 받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아니 뭐 정치 천년만년합니까? 대표직 천년만년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여당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은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김기현 대표가 얼른 만나세요. 얼른 만나서 여야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대통령은 언제 뭐 상황이 되면 만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빨리 만나서 민생 협의합시다. 그 이야기 해야지 자꾸 무슨 뭐 정치 구호만 나오면 세 번째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저는 자꾸 당내 갈등 뭐 이거 분란 일으키고 이런 것 자체를 없애야 돼요. 자꾸만 친윤 비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도록 예. 엄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당대표가 어떻게든 해소하고 이끌어 나가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지도체제 얘기는 빼놓으셔가지고 혹시 지도체제 얘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압도적인 어떤 표 차이기는 하나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비대위 분위기가 를 얘기할 수 없는 건 6개월이나 남아 있거든요. 6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4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보죠. 4년 전에 바로 6개월 그러니까 D-6개월 이 선거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정말 10대 그러니까 10%포인트대에 달하는 그런 지지율밖에 안 됐어요. 갤럽 10월 둘째 주로 보면 상당히 근데 올라갔어요. 네. 당시 뭐였냐면 조국 사태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었어요. 10월 3일 10월 9일 연달아서 막 광화문과 서초동에 100만이 모였다. 그런데 실제로 지지율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당시 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기세가 좋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팍팍팍팍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70석 뺏겼어요. 네. 거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170석이나 가져간 그렇죠. 적이 예. 거의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가장 큰 건 공천에 대한 쇄신을 못했다. 공관위원장이 김영호인데 예, 당시에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거든요. 갑자기 험지 보내라고 그러고서는 사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 영남에 있는 의원을 수도권에다 막 갖다 놓고 아주 그랬었죠. 엉뚱한 곳에 네. 보낸다든지 해서 전혀 전략적이지도 못했고 또 자기의 보좌관 출신은 부산에 내리 꽂아갖고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네. 되고 네. 있는 모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정실 인사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공천 쇄신이 아니라 공천 완전히 망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170석을 뺏긴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부는 지금 당장 공천 혁명 수준의 그런 어떤 개혁을 약속을 하고 선점을 해야 된다. 민주당보다 먼저 네. 해야지 이거는 모든 정당이 다 하는 건데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뺏기고 있어요. 민주당 혁신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일단 그 의제를 뺏기고 있다는 거죠. 조기 선대위 체제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그럼요, 있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근데 6개월은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 것이고 왜냐하면은 비대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대위는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뭐 원희룡 비대위, 권영세 비대위 된다고 해서 당이 바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비대위로 누가 온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변화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 변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난번 전당대회부터 이야기됐던 것이 김기현 대표로는 수도권 견인할 수 있는 이 경쟁력이 잘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있는 인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 안 나지만 뭔가 보수 성향의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와서 사실상의 선거는 그 인물이 견인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김종인 가지만요. 선대위원장이 다시 와야 돼.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가 아니라 비대 쪽이에요. 부원 투수 쪽이지 선발 투수는 잘 안 나서는. 대표 안 시켜주면 안 오시는 분들. 그러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근데 데이터는 재밌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계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면서 전체 총선에서 이겼을 때 당대표는 거의 다 영남 당대표였죠. 완전히 참패한 당대표는 누군지 아세요? 황교안 대표예요. 황교안 대표 그렇죠. 사실 종로 지역구에 나온 서울 수도권 출신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주 짧게. 민주당 얘기도 하고 우리 또 아주 짧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영남 대표가 있어서 잘 된 게 아니라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을 싹쓸이하고 총선 압승을 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4월까지는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알겠습니다. 대표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론사 전문가로서 좀 지적해 주셨고요. 전 민주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또 지금 처음 치러지는 선거였는데 사실 큰 폭의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의 큰 표차로 지금 이겼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더 공고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도 사실 비명기를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들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탄 리스크 벗었으면 민주당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경제 뭐 뭔가 국민들한테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장님이 계속 먼저 하셔서 제가 이번에 네,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민주당이니까요. 네.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패배고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왜 위험 신호냐 하면 민주당은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두 번째 총선을 치른다는 건 민주당 계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민주당은 언제든 6개월 내로 당명이 바뀌거나 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네.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명을 쭉 보면 민주당이 한 2배 이상 많아요. 당명이. 그만큼 이 연합체이고 계속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벌써 총선을 두 번째 치릅니다. 네. 그건 그야말로 일사불란하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활력이 없어요. 활력이라는 건 당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일사불란했던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보다 훨씬 더 젊은 이미지가 있고 쇄신 이미지가 있고 혁명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표가 딱 한마디 하면 끽소리 못하고 또 끽소리 했다가는 그냥 지지자들한테 폭탄 맞고 이런 분위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단 말이죠. 이번 선거가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적신호라고 봐야 돼요. 왜? 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중도층이라든지 바라봤던 사람들한테는 이 당 안 바뀔 것 같아. 일단 이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야? 혁신이도 봐봐. 지난번 혁신위에서 나눈 안이 과연 그게 혁신일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그런 안밖에 없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반응이 사실 눈에 들어와요. 민주당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믿겠는 건 뭐냐면 선거에서 언제나 패배하든 이기든 이런 메시지는 그 당시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 계속 지속된 적은 없었어요. 그럼 뭐 패배할 때마다 부동산 정책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뭐 소주성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그때뿐이지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배종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승리라면은 정말 진교훈 이제 구청장이 됐죠. 네. 저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투표도 이렇게 높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투표율도 아주 높은 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이유보다는 나온 결과를 보면은 그대로 그냥 대통령 국정 운영은 지지율이에요. 예, 예. 그 이야기는 예. 지난 지방선거 때는 또 달랐단 말이에요. 강서 그쵸. 구청장으로 김태우 당시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최근에 우리가 줄곧 소개해드렸던 수치는 말씀 안 드리더라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당 지지율 해드릴 때 보면 그 정도 지지율은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는 민주당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바라보고 자 대통령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 정신 안 차리면 6개월 뒤에 총선 때도 이렇게 되니까 미리 신호 보내드릴게요 이거예요. 여전히 호남도 그렇고 40대 화이트 칼라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이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거라고 하는 순간 저는 바로 독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말 처절한 쇄신을 해야 되죠. 당에서 다수당으로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어떤 정책을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쟁력 있게 내놓을 건가. 그리고 계속해서 뭐 돈봉투도 있고 코인도 있고 그런 문제들 해소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는 그런 이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면
똑같은 상황을 정반대로 6개월여 뒤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환호작약해서는 안 된다. 네. 바로 그런 선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뭐 가속한다고 가지고 너무 또 추진력 붙이면은 이거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을 역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진 사퇴인지 아닌지 뭐 맥락상으로 보면은 결국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뭐 국민의힘 의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가 먼저 사퇴 의사를 뭐 밝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뭐 어찌됐든 자진 사퇴 시점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장관 후보자 2명도 있잖아요. 유인천 장관 후보자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를 강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경향신문 제목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김행 후보자가 말한 대로 된 거다. 즉 스스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진짜 들어왔어요. 장관 후보자는 발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스스로 네. 자신 스스로 그렇게 엑시트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예. 자 이렇게 보죠. 김행 후보자는 어차피 강서구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진퇴가 결정돼 있다라는 건 이미 강서구청 선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자진 사퇴냐 아니냐는 건 형식적인 것이지 네. 어느 정권에서 자기가 임명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데 사실 이게 꼭 자진 사퇴냐라고 하겠습니까? 다 네. 이제 좀 그만둬라고 뭐 전화를 메시지가 한다거나 같다는 거죠. 다 뭐 그런 거죠. 그건 예.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그것을 갈라서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저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통령실이 이것을 상당히 적신호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한 서너 번 있긴 하지만 기저가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기저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고 뭐 외교 안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자신 있게 이끌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지금 철회가 첫 번째 나온 거거든요. 네. 지지율이 떨어져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은 사실 고착화돼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김행 후보자를 필두로 해서 전국의 변환에 저는 메시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민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고집스럽게 사실은 물러서지 않을 거야라고 딱 판단을 하면 안 물러섰거든요. 김행 후보자 역시 상당히 지금 전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변준선 소장께서는 좀 네. 짧게 시간상 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저는 드릴 수는 없을 것 그냥 같아요. 분노인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소개하는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55%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김태호 후보자는 당선됐을 테고 모든 것이 다 잘된 일이다. 김행 후보자도 임명할 수 있고 다 잘된 일이다. 그럴 텐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분노를 유발한 거거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거 이전도 분노를 유발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MZ세대나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 중에서도 일부는 이 분노로 투표를 하러 가서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 심판에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제발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투표를 안 갔을 거예요. 힘 빠져서. 제발 지지하는 사람을 투포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투표자로 만들어야지. 네.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투포자거든요. 제발 투포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표자. 네.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발음이 아는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훈훈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식, 가을의 정취를 더할 나만의 별미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5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오늘 친구와 야외 테라스 식당에서 축구 보며 새우랑 문어구이를 먹었.
어릴 적 외삼촌이 해남 땅끝마을에서 어장을 하시면서 새우와 문어를 보내주신 기억이 있어 지금도 해산물 귀신입니다. 오늘 축구도 승리하고 기분 좋게 주말을 맞게 됐네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시사회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571님, 풍요의 계절답게 가을에는 모든 음식이 맛있는데요. 저는 특히 가을 홍시가 너무 좋아요. 지난주부터 동네 마트에서 보이기 시작하던데 부모님께도 사다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같은 주제로 계속 문자 받고 있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해 주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브릿지 재구호협회인데요. KBS 취재 결과 이곳에서 채용비리부터 지인 특혜 정황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KBS 탐사보도부 김현주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희망브릿지가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관리하는 성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그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내는 성금을 법적 용어로 의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젊은 분들은 이 단어가 생소하시겠지만 진행자님이나 어르신들은 수재의연금 네. 하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재해구호법상 이 의연금은 국민들이 어디에 성금을 내셨던 간에 모두 희망브릿지로 모입니다. 그렇게 의연금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희망브릿지 직원들의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도 모두 의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자연재난 외에 산불이나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네. 각 모금단체에서 피해자 돕기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성금은 또 법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예. 이 기부금은 모금 기관이 각자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희망브릿지는 의연금과 기부금을 모두 관리하는 곳이고요. 예. 지난해 한 해 동안 모인 국민 성금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1,300억 원요? 네. 이렇게 큰 성금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그 역사가 좀 있는데요. 예. 60여 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1959년에 그 우리나라의 사라호 태풍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언론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했고 그 성금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로 희망브릿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사나 이사진들 대부분이 언론사들이고요. 정부와 별개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재민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연금 관리에 정권을 부여받은 법정 단체지만 현행법에는 권한만 줬을 뿐 나머지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도록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희망브릿지가 우리는 순수 민간 단체다라고 말하는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언론사 관계자들이 주요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니까 더 실망스럽다는 느낌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채용비리나 부당계약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하는 건데 먼저 채용비리 의혹부터 살펴볼까요? 네, 희망브릿지가 지난해 5월에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네. 이 지역본부장, 연구소 책임수석, 물류 담당 이렇게 3개의 직무였습니다. 근데 서류 심사를 3일 앞둔 회의에서 이 운영을 총괄하는 김정희 사무총장이 각 직무별로 3사람의 이름을 콕콕콕 찍어서 말을 하고는 원사이드하게 점수를 잘 주라고 이 내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외부 심사위원들도 자신의 지인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취재진은 그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부터 실제 그런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3명 중 2명은 이 김 사무총장의 지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친한 언론계 후배의 동생, 또 한 명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무총장이 말한 대로 서류 심사를 높은 점수로 통과해서 면접에는 한 명씩만 올라가서 그대로 합격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네. 아니고 네. 네, 올해 상반기에 그 전국의 7개 지사 설립을 완료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9일에 5개 지사의 사무국장을 먼저 뽑는 채용 공고를 그 파견 업체를 통해서 냈는데 이 문제는 그보다 8일 전에 이 내정자들을 본사에 불러서 지사 설립 회의를 했습니다. 이 채용 공고도 나기 전에요. 네, 그리고 이 내정자들 역시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납득이 안 가서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이 희망브리지에서는 여기 사무국장들이 파견직이고 처우가 좋지 않은 자리라서 예. 지원율이 낮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협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분들을 모시고 사전 설명회를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좀 납득은 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채용한 게 아니라 모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KBS가 취재한 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송피로 희망브리지 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보도 내용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내는 이 피 같은 성금을 관리하는 곳이 비리 백화점과 같다. 이 김정희 사무총장 비롯해서 관련자들 사법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사무검사를 실시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런데 이 송피로 협회장이 나와서 한 발언이 조금 좀 황당했습니다. 아예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 무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은 했는데 뭐 채용 비리랑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하라고는 했겠지만 뭐 확인해 보니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 부존재한다. 뭐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단언을 했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었고 그렇다면은 뭐 채용 비리를 지시한 것 자체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지 좀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모신문사 사장까지 지낸 인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참. 근데 그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구호품 정할 때 협회 관계자 지인의 업체가 로비를 하고 납품 과정에서 이른바 짬짬이한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희망브리지가 그 이재민을 위한 구호 키트, 그러니까 대피소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생필품 세트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지원하는 일도 하거든요. 예. 기업에서 기부를 하면서 아예 우리가 기부하는 돈으로 구호 키트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경북 영덕수해 그리고 강원 산불 그 이재민들이 쓸 구호 키트를 만들면서 화재 예방 콘센트라는 게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뭐 누전이나 과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콘센트 안에서 소화 약재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화재를 예방해주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개당 가격이 구호 세트 전체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대피소에서 쓰는 생필품 위주 구호 세트에 이게 왜 들어가냐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이 콘센트 판매 업체 부대표, 그러니까 부사장인 임모 씨가 그 사전에 협회를 찾아가서 김정희 사무총장 등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이거 구호 키트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딱 그 제품만 특정해서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희망브리지는 뭐 이게 공개 입찰이어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찰 과정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차 입찰이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차까지 유찰이 되면 자동으로 그 임 씨가 그 부대표로 있는 그 업체에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이상하게 임 씨 쪽이 그 자신들이 아는 업체를 2차 입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참여한 업체는 아예 이 제품을 취급도 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임 씨가 소속된 업체 대표한테 예. 왜 이런 일을 했냐,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가 낙찰을 받을 텐데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에 희망브리지 쪽에서 그 2차 유찰까지 기다리면 납품 일자가 늦어진다. 뭐 그런 점을 우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개 입찰 형식을 갖추면 그 납품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식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콘센트를 소개했던 그 부대표 그 임모 씨는 희망브리지 자문위원이 됐고요. 네. 4년 넘게 6억 3천만 원어치의 콘센트를 납품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둘러싼 비리 정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채용 비리와 함께 가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이 용역 발주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김정희 사무총장이 그 육성 파일을 확보해서 이제 쭉
봤는데 유독 그 측근인 강모 씨를 잘 챙기고 예.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해요. 그래서 강 씨가 누군지 봤더니 이 김 사무총장과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공연 업계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고요. 예. 그 김 사무총장 추천으로 이 희망브릿지 자문위원이 됐고 또 작년에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서 대외협력정책관으로 임명까지 했습니다. 이 강 씨를요. 예. 그리고 이 사무총장이 오고 나서 희망브릿지에서 이제 공연을 주최한 게 총 4건 정도 되는데 예. 이 중에 3건이 이 강 씨가 이사로 있는 공연기획업체가 맡아서 했고 네. 또 이제 또 이 강 씨가 대표로 있는 국악공연단에서 또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희 사무총장은 지인 특혜는 아니다, 뭐 실무진이 뭐 결정한 사안이다 이랬지만 그 회의 때 그 육성을 들어봤더니 예. 강 씨의 빚이 수천만 원이다. 그래서 몇 천의 수익이 나서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가 계속 공연을 뭐 이렇게 챙겨주면 된다, 돌봐주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강 씨의 그 공연 업체인 A 업체라고 할게요. 이 A 업체가 참 수상한 게 네. 공연을 하는 업체인데 작년 5월에는 희망브릿지에서 이 업체에 1,650만 원짜리 자문 용역을 맡겨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주제가 재해구호법 개정안 관련 현안을 분석하는 뭐 그런 자문 용역을 맡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업체길래 공연도 하고 자문 용역도 하고 좀 이상해서 실제로 그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예. 이게 다른 지퍼 공장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고요. 그 업체 그 대표한테 이게 뭐 그 경위를 좀 물어봤더니 그 강 씨 소개로 그 희망브릿지로부터 공연과 자문 용역을 따왔다고 했고 또 보고서는 또 본인이 썼다고 또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내용이 뭐냐, 예, 내용 예. 기억나냐 물어봤더니 이게 바로 답을 못하고 그걸 좀 아하, 미뤘어요, 답을.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 추가로 확보한 육성을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김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해요. 회의에서 그 업체를 지칭하면서 이게 글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 직원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가 애를 많이 썼고 또 내가 호텔에서 손보느라고 이 보고서가 늦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그 의문은 지금도 좀 풀리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한 30초밖에 없는데요. 이제 네네. 국민성금 관리 감독 좀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한 이후에 그 이해식 의원이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예. 희망브릿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신설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이해식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해서 희망브릿지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요. 예, 저희도 이 알겠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을 쭉 이제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계속 좀 추적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KBS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늦은 새벽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오후 한때 전남권 북부와 경북권, 경남 북서 내륙에 비가 오겠고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 북부 서해안 5에서 40, 강원 영동과 전북, 경상권 5에서 20, 그 밖의 지역 5mm 안팎입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오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낮부터 밤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광주 13도 등 전국이 10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7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고 제주도 먼바다는 최대 초속 13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4도, 습도 7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났어도 예리한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최근 리얼리티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야신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대만과의 결승전을 지켜본 그의 소감에는 야구의 경계를 뛰어넘은 삶의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던 9회 말 1사 1리로 한방이면 역전패 당할 위기 상황에서 마무리 고우석이 연달아 변화구 3개를 던져 땅볼 병살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과정에 김 감독은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는 사인을 주고받는 템포가 빠른 걸 확인하고 고우석 선수가 자신보다 어린 포수 김형준의 사인을 믿고 공을 던졌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승전 세이브를 한 뒤 고우석이 울면서 포수가 날 살렸다며 후배한테 고마움을 표현한 장면을 지켜본 김 감독은 한국 야구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보다 값진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만 25세 이하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던 대표팀 선수들이 조별리그 대만전 패배 이후 스스로 자책하면서 완전한 원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장면 하나하나를 들면서 설명하던 김 감독. 이어 그가 던진 말은 그라운드를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였다. 젊은 선수들이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는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게 보였다. 한국 야구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희망적인 목소리로 아시안게임 야구를 복귀하던 김 감독은 고우석에 이어 선발 문동주와 1999년생으로 이번 대회 주전 마스크를 쓴 김형준의 점점 진화하는 모습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효자 나온다는 옛말이 있는데 한국 야구에서도 모자람 속에 포수 하나가 나왔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김성근 감독의 총평이었습니다. 예컨대 전쟁터에서는 함께 살아야 한다. 누가 옆에서 쓰러지면 끌어안고라도 가야 한다. 그게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모습이었다. 야구에서 인생을 통찰한 야신, 그의 말에 담긴 뜻을 헤아려보고 그 깊이를 재어보며 우리 사회도 하나의 팀일 텐데 야구 대표팀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작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로 작아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작아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그런 사람이길.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YB의 흰수염 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기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음식, 가을의 정취를 더할 나만의 별미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3761 쓰신 청취자분께서요. 가을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제철 과일은 생대추예요.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고 하는데요. 대추 먹는다고 더 젊어지지는 않겠지만 영양가가 풍부해서 건강엔 확실히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근데 어떡합니까? 올해 대추가 막 흉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대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요즘은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요즘 말려서도 대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간식 삼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08님, 요맘때면 추수를 앞둔 논에 물을 빼기 위해 배수로를 냅니다. 아버지는 배수 작업을 하면서 송사리,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를 잡아오셨는데 살이 오른 물고기에 고추장을 풀고 수제비를 끓여 먹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문득 보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아버지가 해주셨던 거. 2400님, 가을이면 고구마가 생각나요. 박스채로 사서 쪄서 먹고 구워도 먹고 김치도 얹어 먹고 동치미와도 함께 먹고요. 주말에는 고구마 말랭이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맛있게 되면 비법을 문자로 남기겠습니다. 참고로 전 지인 소개로 찾아온 새싹 청취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비법 꼭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저희 청취자분들도 보시니까요.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너무 딱딱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좀 있어야 돼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꼭 비법 문자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기간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 주민들에게 지금 전원 대피령을 내렸어요. 유엔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24시간 안에 대피하라고 이스라엘이 이제 유엔에게도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네. 가자지구 북쪽 도시에 있는 110만 명에게 통보를 한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1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0만 명이 이동하는 시간을 딱 24시간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군이 며칠 안에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자시티 안에 군사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24시간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가자 주민들이 짐을 싸서 지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면서 이스라엘에게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피 시간은 24시간을 줬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시티에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지상군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상황인데요. 투입 준비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결정만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상군 투입은 다른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고요. 만약에 시가전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양측의 지금 사상자 규모가 13,000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측의 사망자는 1,448명에 부상자는 6,868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는 1,300명에 부상자는 3,2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7일에 하마스의 목표물을 겨냥한 반격을 한 이후에 4,000톤 가량의 폭발물을 담은 폭탄 6,000발을 가자 지구에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000발이 넘는 로켓포가 발사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인터뷰 KBS 특파원이 지금 텔아비브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재무차관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하마스를 비난하고 있고요. 하마스 무장 세력의 공격을 학살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끝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분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공격당하고 자국민들이 그렇게 희생됐기 때문에 많이 숨지고 그다음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체 부상자 아까 6,800쯤 네.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가 아이들이더라고요. 네. 사망자들도 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수백 명도 지금 수백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아이들을 과연 하마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냐. 지금 어쨌든 대피령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북쪽에서만 그 피하면은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지금 이집트 쪽 국경에 있는데 열어달라 이렇게 또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대피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열려 있는 통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집트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라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예. 이 이집트에서는 우선 가자 주민들의 난민을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예, 너무 많고 사실 이게 시작이 되면 사실 주변 국가도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난민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구호품을 전달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계속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통로도 접근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1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피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대한 감옥처럼 되어 있어서 식품, 식수, 전력이 모두 다 끊기기 때문에 현장이 아비규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인도적 지원 없이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남쪽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는 대피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확정된 것이라면 이미 재앙으로 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당국자도 이견을 좀 보였는데요. 24시간 안에 대피하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사실은 15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한다. 진짜 목표는 하마스로부터 민간인의 인구를 분리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마스는 대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그거는 하잖아요. 심리전이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집단 무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죄 없는 여성이나 아이들부터 대피시켜 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 결과 관련해서 네. 교사들이 지금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결국은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2달이나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서울청에서 지난 10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서희초등학교 사망 경위와 범죄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망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상황인데요. 네. 전교조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포렌식은 어땠는지 그 유명한 학생들 간에 있었던 연필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학부모 혐의가 없다고 왜 초기 수사에 서둘러서 발표한 것인지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 심리부검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경찰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사와 시민 2만 5천 명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그걸 네. 이제 첨부를 해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근 의정부형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극단적 네. 선택으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 교사에게 학부모가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요? 예. 근데 또 비슷한 경험을 한 교사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교육 활동을 하던 중에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혹은 네. 물품이 분실됐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교사들의 사례를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교사분이 한 1,000명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서 직접 민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응답한 교사가 37%가 넘었고요. 동료 교사가 민원 받는 걸 본 적이 있다. 라고 답한 교사도 45%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전교조에서는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도 수립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례를 모아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어떤 교사분이 학생이 감기 걸렸어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심한 천식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예. 근데 해당 학부모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유는 뭐 어떻게 했길래 법적 조치를 해요? 교사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네? 학생이 고생을 했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거 그리고 학생이 다치는 바람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배드민턴 동아리가 이 선생님 담당이었나 봐요. 네. 그런데 6학년 학생이 활동하다 셔틀콕을 눈에 맞았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셔틀콕이 굉장히 빠르긴 네네. 하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오고 친척까지 동원을 해서 교사에게 추궁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학생 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해당 학부모는 졸업한 후에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교사 개인 돈으로 요구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학생이 물건을 분실한 일이 있었어요. 현장 학습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점퍼를 두고 내린 거예요. 학생이. 네. 그런데 학생의 점퍼를 보상하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교사를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실 교원공제회에서 일부 예. 담당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난번에 이영승 교사의 경우에도 공제회에서 이미 보상을 한 이후에도 그 협박이 계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와, 이거는 좀 최근에 들어본 사례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고 느껴지네요. 그 수학여행 가서 다리를 다쳤는데 선생님이 돌보지 않아서 일생일대의 수학여행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서 치료 보상을 압박하는 민원 때문에 선생님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사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생님이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들을 종합하자면. 자기 자녀가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인생도 책임지라고 하겠는데요. 그 될 얘기가 있고 안 될 얘기가 있을 텐데 참. 네.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게 있을 때 적절하게 시스템에서 교육당국에서 차단해주고 그렇죠. 또 만약에 진짜 그 교육 활동, 학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 그걸 또 거기에 따른 일정한 네. 뭐 치료비를 준다거나 이것도 공적 역할로서 해줘야지 그렇죠. 교사한테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네. 참. 구사 이렇게 교육 현장에 허점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김남철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 뭐 이 학교 후배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언제 만나자 이렇게 했더니 안 돼요. 우리 1박 2일 동안 김장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화목한 아직도 가정이군요. 김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바로 얼마 안 남은 기간이거든요. 네. 약간 설이 내릴 때쯤 되면 이제 김장 담궈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2월 말 뭐 11월 이렇게 되면 하니까요. 근데 올여름에도 뭐 비 때문에 배추가 제대로 뭐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값이 올랐다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 김장철 앞두고도 배추값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고랭지 배추가 나오고 나면 이제 이 남쪽 지방에서 출하되는 배추들이 보통 나오게 마련인데요. 네. 평창의 고랭지 배추들이 이번에 그 수확을 60%도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추밭에서 성한 배추가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여름에 우박 맞아가지고 밭을 한번 갈아 엎었대요. 그런데 무름병이 가을 배추를 덮쳐서 이게 녹아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추 이파리가 구멍이 나 있거나 배추대 있는 데가 누렇게 변해서 녹아내려서 네. 그 안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대관령의 가을 배추 수확량은 60%가 안 될지도 모른다 평년에.
7월 말에 가을 배추를 심는데 이때 비가 많이 내렸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상태에서 이런 병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수확량이 줄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6,739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1,200원 정도가 비싸진 상황이거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0원 정도 싸졌는데 작년도 금배추라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포장비, 택배비 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김장에 자주 사용되는 절임 배추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서 20kg 한 박스 기준으로 배추 가격은 좀 작년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5만 원 안팎인데 작년보다는 5천 원 비싼 거랍니다. 근데 지금 배춧가뿐만 아니라 소금하고 고춧가루 가격도 오른다면서요? 예, 굵은 소금이 5kg 소매 가격이 2천 원 정도 비싸고요. 국산 고춧가루가 4,600원 정도 올랐어요. 뭐 일시적이란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가을 배추가 생산이 되는데 평년보다 좀 많이 출하가 되니까 수급이 안정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년에 사던 것보다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소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가는 게 다 많이 오르니까요. 예. 걱정이네요. 예. 사 먹어도 걱정이고 해도 걱정이고. 네, 그렇죠. 사 먹으면 1년 내내 김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이제는 뭐 많이 사 먹기도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그쵸. 사 먹는 방법밖에 없어서 네. 걱정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늘부터 전국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네, 19일까지 목포 종합경기장을 포함해서 70개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29,793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달은 894개 금메달을 놓고 49개 종목에서 경쟁을 하는데 네. 아시안게임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들이 되게 좋대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안산 선수와 임시현 선수의 개인전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임시현 네. 선수가 이번에 후배한테 안산 선수가 메달을 안 내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수영의 슈퍼스타들을 보게 됩니다. 김우민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 수영의 간판인 황선우 선수가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황선우 선수가 이 대회 최초로 3연속 MVP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박태환 선수도 5번의 MVP를 했는데 연속 3번은 못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황선우 선수의 경기가 좀 그 눈길을 끌고요. 우상혁 선수도 전국체전 4연패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는 와,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여하기 어렵죠? 네, 아마 못 이번엔 나올 것 지금 같은데.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아마 참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랜드슬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강남구청이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 올린 영상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까?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강남이라는 내용인데요. 강남 빌리지, 메타버스 플랫폼에 만들어져 있는 강남 빌리지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40만 명이 넘는 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연재 중인 웹드라마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강남구를 둘러보는데요. 예. 멘트가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막 주변 건물을 둘러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근데 너네 촌스럽게 그 건물 좀 그만 쳐다봐.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 같아 보이거든? 우리 시골에서 온 사람 맞잖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처음 봤단 말이야. 그러더니 한 여성 캐릭터가 진짜 건물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많잖아.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런 멘트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고급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을 폄하하고 지역 차별을 조장한다는 내용 때문에 비판이 많이 쏟아졌고요. 3시간 만에 비공개로 삭제를 했습니다. 내릴 더 이상 말을 덧붙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강남구청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